서울대문영화제라는 영화제에서 일하고 있고요. 조영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 애니메이션 쪽 일을 좀 하고 있는데요. 돼지왕이라든가 이런 영화들 프로듀서를 했고요. 그래서 자를 맡게 돼서 되게 기쁘고, 한지영 감독님하고도 상당히 오랜 이제 인연이 있었는데, 그 오랜 기간 동안 작업을 하시고 또 힘들게 개봉을 하시고, 마침 이제 개봉 2주년이 돼서 이제 그 감독님하고 함께 그 관객분들 만나게 됐습니다. 이 영화는 뭐 상당히 오랜 기간 한 10년여 정도, 10년, 11년 이렇게 들여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영화의 그림의 완성도라든가 감독님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상당히 이제 세심하게 꼼꼼하게 표현한 작품이고, 중간에 또 제작 과정이 제가 알기로는 순탄치 않았기 때문에 쉬었다가 또 다른 작업을 하셔서 제작비를 마련해서 또 만들기도 하고 상당히 오랜 동안 작업을 했던 영화인 것 같고요. 관객들이 많은 관객들이 마당을 나온 남자처럼 보진 않았지만 나름대로 팬이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영화 잘 보셨을 거라고 믿고요. 그 감독님 모습을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훈 감독님 항상 공동 연출을 하세요. 안재훈, 한혜진 두 커플이 계속 영화를 만드시는데 주로 대외적인 활동은 안재훈 감독님이 많이 하십니다. 한혜진 감독님은 제작 파트하고 한주레이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고, 오늘은 안재훈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감독님 나와주시기 바라고요.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지난주에도 부산에서 2주년 상영회를 그때는 6월 23일 날 맞춰가지고 부산국도 시네마에서 하셨더라고요. 감독님이 못 가신 걸로 알고 있고 서울에서 관객들을 만나게 되시는데 소감 말씀과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뵙게 돼서 반갑고요. 뭐 기념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쑥스러워하는 편인데 단지 뭐 저 혼자 만든 거를 쑥스러워서 기념하지 않는다 이런 게 아니라 많은 스태프들이 함께한 작품을 또 이렇게 애써 찾아와 주셔서 봐주시고 또 이렇게 생각해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보시면 영화 속에 어느 캐릭터랑 닮지 않았나 저도 보면서 다시 한번 딱 캐치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본인이 영화에 출연하셨나요? 근데 그게 원래는 삼촌 역할이 손석희 아나운서인데 그리다 보니까는 이미지가 비슷해서 그렇고, 다행인 건 배철수 아저씨 안 닮았다고 그러는데 다행이고. 영화에 보시면 요소요소에 TV 화면을 통해서 스타들도 차이태아 아저씨도 나오시고 막 이러는데, 제가 인상 깊게 본 분은 최우 선생님으로 나오신 분이 차범근 감독님 옷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미술관 예술가 배철수 아저씨, 수민에게 상처를 주는 아저씨가 배철수 캐릭터로 나오는 장면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 영화에서 물어보면 그런 캐릭터들은 실존에 있는 인물들로 나오신 건지 아니면 또 섞여 있을 것 같은데, 캐릭터 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셨나요? 우선 지금 말씀하신 캐릭터들은 실존 인물의 얼굴을 빌려와서 그린 게 맞고요. 이제 그 중에는 작업할 때 허락을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만든 캐릭터도 있고, 연락처를 몰라가지고 다 그린 다음에 이렇게 허락을 받은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소중한 날의 꿈하고 또 저희 스튜디오 애니메이션 할 때 그렇게 조금 얼굴이 익숙한 분들을 쓰는 것들이 아무래도 한국 애니메이션에서 우리 주변 캐릭터들을 이렇게 만나는 것이 좀 아직은 어색하신 분들이 많아서 처음 시작은 조금 그래도 인지도 있는 분들을 캐릭터에 씀으로써 한국에서 나오는 애니메이션이 그래도 우리네 얼굴을 담고 있구나, 이런 좀 다리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하고 있는 작품들은 굳이 이렇게 좀 유명하신 분을 안 써도 저 사람들이 그리는 그림 속에는 우리 주변 사람이 들어있겠구나,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업하신 지 되게 오래되셨잖아요. 예, 예. 처음 시작할 때 생각하시면은 좀 까마득하실 것 같기도 하고, 예. 뭐 저도 그때 막 이렇게 그 지금의 그 영화의 꼴이랑은 다른데 막 그 소녀들 여고생들 나오는 그림 예. 해서 막 보여주시고 예, 그러셨잖아요. 예. 그때 처음 출발의 그 마음가짐 혹은 태도 이런 게 어떠셨는지, 무슨 힘으로 그 10년이라는 세월을 30대 다 보내신 거 아니에요? 예. 그 처음에 이 마음의 출발이 어떠셨는지, 어떤 영화를 만들고 싶으셨는지. 이게 작품을 오랜 동안 작업을 할 때는 딱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작품 내 속에 있는 그런 그 이야기가 누구에게 들려줬으면 좋겠고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구나. 그것이 주는 이제 힘 때문에 작품을 하게 되는 경우가 하나인데요. 그런 경우는 이제 뭐 저와 함께 작업한 스태프들도 대부분 20대의 스태프들이고 또 애니메이션이라는 불안한 직업을 가지고 이 작품 하나를 통해서 뭐 자기 미래가 어떻게 될지 또 자기 부모님들의 지지가 어떻게 될지 이런 걱정 속에서 해왔기 때문에 이 작품이 결국에는 이 작품을 같이 쓰신 송혜진 작가 말씀처럼 결국에는 완성해내는 것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 시작일 거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2002년 3년만 해도 한국의 애니메이션이 그렇게 뭐 우리 주변을 담고 특히 뭐 우리 풍경을 담고 그 다음에 그런 작화의 맛을 조금 들여가면서 하는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그 한국에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많이 좀 가늠을 못 하시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을 완성해 내므로 인해 가지고 뭐 어느 선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에서 좀 더 자유스러워져서 더 다양한 소재와 그리고 우리 주변을 잘 들여다볼 수 있는 이야기를 해내는 좀 근간이 되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있었었고요. 아무래도 기간이 길다 보니까 여러 생각들이 있었겠지만 오늘 이렇게 딱 드는 생각은 그런 생각들이 지금 떠오릅니다. 뭐 기억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국의 애니메이션이 뭐 홍길동 최초의 장편 애니메이션 홍길동이라고 하고 그 60년대인데 그리고 2000년 말씀하신 2000년 초반 이때가 한동안 끊겼던 태권브이나 이런 것들 어린이 애니메이션 위에 끊겼던 그 애니메이션들이 만들어지는 시기입니다. 아마겟돈이라든가 그 원더풀 데이즈 뭐 이런 영화들이 근데 사실은 거의 고예산 영화였어요. 고도로 기획된 상업 애니메이션이었고 100억 이렇게 당시에 100억이니까 엄청난 돈이잖아요. 근데 거의 뭐라 그럴까 쫄딱망했다는가요? 성과를 별로 많이 못 낸 거죠. 상당히 상업적인 접근에서 출발을 했고 그렇게 기획이 돼서 뭐 컴퓨터 그래픽이나 CG라든가 액션이라든가 이렇게 만들었었죠. 근데 멋있다 이렇게 보는데 근데 쟤들이 왜 싸울까? 왜 싸우겠지? 뭐 요즘에 헐리우드 영화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영화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뭐 어떻게 보면 감독님 영화는 아니 이걸 왜 애니메이션으로 해 그냥 캐스팅해서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로부터 이제 10년이 지나서 2011년 이때 즈음에 그동안 없었던 애니메이션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감독님 영화도 그렇고 마당 올라간 암탉, 돼지의 왕, 바다파 이런 영화들이 좀 나와서 다시 저에서 아니지만 영화 다양한 애니메이션이 나오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하셨는데 개봉할 때쯤 되니까 또 어떤 기분이 드시던가요? 근데 또 만들어오면 또 영화가 딱 뭐 관객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소중한 날의 꿈을 개봉했을 때쯤이 제가 딱 애니메이션이 20여 년 정도 될 때쯤이었는데요. 근데 그걸 어리석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그냥 대한민국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다고 해야 될지 저는 소중한 날의 꿈을 그리면서 우리 스태프들이나 그 애니메이터라는 사람들이 온전하게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능력과 그런 것들로 최선을 다한 그림을 그려내면은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슬슬 풀리는 문제인지 알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애니메이션에도 배급이라는 게 있고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돼서 사실은 감독이고 그러면은 먼저 경험을 해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저 또한 애니메이터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만드는 것에다만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정작 딱 개봉했을 때 여러 일을 닥치게 됐을 때 정말
너무 큰 이제 벽들을 만나게 됐고요. 또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정답은 못 줘도 그런 큰 틀에서 어떤 것이 희망이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중한 날의 꿈을 통해서 주고 싶은 게 있었는데 결국에는 사람의 손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배급과 이런 구조에서 그런 맞닥뜨렸을 때 아무것도 할 게 없다라는 어떻게 보면 더 절망을 준 것 같아서 예, 상당히 그때는 기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회의가 들었죠. 근데 그런 것들을 그 벗어날 수 있게끔 해주신 분들이 또 많았고 또 오늘 와주신 사실 뭐 대한민국에서 애니메이션 한 편 2주년이 뭐 그렇게 절대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오신 이런 분들의 힘으로다가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스튜디오에 있는 스태프들이 더 온전하게 관객의 마음을 보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10년 동안 이제 이게 뭐 괜히 비장해지는 것 같은데요. 관객분들 편하게 보셔도 됩니다. 뭐 어차피 뭐 다 인생이 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감독님 일이잖아요. 같이 고민해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 뭐 그렇지 안타까운 거죠. 그 2000년 초반대부터 월드컵 즈음에 막 이제 어떤 영화를 만들겠다 해서 뭐 투자도 했는데 뭐 제가 그렇게 막 얘기를 많이 하죠. 걱정 마, 어차피 잘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작업을 하셔서 2011년에 영화를 만들었다 이렇게 아니 드디어 만드셨군요. 감독님 대단하십니다. 했는데 개봉이 계속 이제 밀린 거죠. 어떤 시기라든가 뭐 그리고 또 아주 욕심 세서 큰 영화랑 붙었어요. 아주. 네, 트랜스포머 3요. 네, 트랜스포머 3하고 딱 맞짱을 뜨셔가지고 이렇게 개봉을 했는데 아무튼 뭐 그런 많은 이제 독립영화라든가 다른 또 애니메이션 말고도 그 제작 과정의 어려움 그리고 배급할 때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겪으셨던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보신 영화가 이제 그랬던 거고요. 영화 안으로 들어가면 이게 그 애니메이션에 저도 이제 애니메이션 많이 봤는데 너무 과도하게 뭐 디테일을 표현한 게 아닌가. 저런 거는 개나리꽃을 저렇게 표현할 필요가 있나. 노란 것도 쭉 칠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고생을 사서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도 뭐 프로듀싱도 하고 감독님하고 영화를 만들고 이러는 입장이니까. 듣기로는 11년 동안 했고 10만 장을 그렸다. 몽상연필이 한 자루로 나왔다. 이렇고 또 감독님은 애니메이션 제작 과정이 그 작화나 그림에 직접 참여하는 감독님이 있고 그 남들이 그린 그림을 이렇게 연결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감독님이 이제 직접 그림에 참여하셨는데 그 그림 그리는 작업은 어떠셨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뭐 그림을 그릴 때 뭐 피카소처럼 어떤 경지에 이르면은 생략과 그런 한두 개의 선으로도 관객분들을 만족시킬 수가 있었을 텐데 아마 소중한 날의 꿈을 할 당시에는 그런 용기도 없었고 또 그렇게 간략한 선으로 통일되게 해서 관객분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뭐 이런 수준 뭐 이런 것들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그 저도 외국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애니메이션이 주는 매력 중에 하나는 정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상에 이렇게 카메라만 들이대면 다 찍혀지는 시선이 아니라 정말 뭐 여기를 하나를 그리더라도 의자 하나, 나사 하나 이런 모든 것들을 사람의 손으로 그려서 관객한테 주는 이제 감동이 그거의 시작인데 저는 우리나라 관객분들한테 소중한 날의 꿈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애니메이션 속에 애니메이터들이 드리는 정성과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을 충분히 느끼신다면은 그 다음부터 한국 애니메이터들이 좀 더 생략하고 좀 더 과감하고 좀 더 왜곡되고 이런 그림을 그려내도 아 저들은 소중한 날의 꿈쯤을 만드는 한국 애니메이터라면 저 과정은 생략이 충분히 이해돼 뭐 이런 좀 이해를 해주실 것 같아서 소중한 날의 꿈 속에서는 온전하게 그렇게 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그 소중한 날의 꿈을 했던 스태프들이 시작할 때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OEM을 했던 스텝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다 저희 스튜디오에서 저에게 처음 애니메이션을 배우기 시작한 사람들이 전부였는데 은연중에 불안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소중한 날의 꿈이 잘못될 경우에 이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내가 다 품지 못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든 뭐 여러 곳에 퍼져나가서 애니메이션 하게 될 텐데
또 외국에 나가서든 하게 될 텐데 한국의 모든 풍경과 사물과 이런 것들을 집요하게 그려보면은 어디 가서든지 뭐 거창하게 우리 것을 담아서 이런 게 아니라 손에서 자연스럽게 내가 보고 내가 그렸던 것들이 이렇게 묻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애니메이션 하면서 어쨌든 힘든 순간들이 많을 텐데 그런 때 딱 나오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 사물을 그대로 그려보는 저희 스튜디오 이름하고 똑같은 연필로 명상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주는 또 그 다분히 교육적인 측면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감독님은 그 10만 장 중에 몇 장이나 그러신 것 같아요. 연필을 몇 장을 쓰시고요. 소중한 날의 꿈을 하면서 사실 그 감독이 이런 말을 하면은 또 스태프들은 무언가 그런데 진짜 소중한 날의 꿈이 조금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아마 10만 장의 제 지문이 다 찍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열심히 고민하고 사실 오늘도 여기 오면서 그 어떤 스태프 이제 그림을 고치다가 이렇게 일어났는데 그냥 마음이 막 그런 거예요. 이게 소중한 날의 꿈을 할 때는 어떤 사회생활도 안 하고 딱 그 작업만 했거든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이 재밌었던 건데 이게 이렇게 이런 어떤 일들이 많으면서 자꾸자꾸 의자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또 이게 애니메이터인 감독으로서 옳은 건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소중한 날의 꿈을 할 때는 정말 스태프들하고 원 없이 한 장 한 장에 손때 묻히면서 그리고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이렇게 그릴 때마다 내가 그린 그림이 누군가한테 진짜 힘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주기적으로 뭐 의무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감독님의 지문이 묻어 있는 그 그림은 밖에 전시가 돼 있거든요. 뭐 이렇게 두껍게 돼 있는데 그 소중한 날의 꿈의 역사의 아주 일부분이라고 합니다. 더 많은데 다 전시를 가져오신 걸 다 전시를 못했고 아마 자료원에서 이번 기간뿐만 아니라 다음에도 전시할 계획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애니메이션 그렇게 작업 안 합니다. 이걸 그려서 뭐 스캔을 받아서 컴퓨터로 채색을 하고 이제 이런 작업을 감독님이 작업하실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이게 셀에서 컴퓨터로 넘어오는 과정에 있는 시기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애초에 시작했던 작업의 그 방법을 계속 고수하셨고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고요. 최근에 만들어진 다른 이제 애니메이션들은 결국 컴퓨터 안에서 작업을 합니다. 처음에 콘티 작업하거나 이럴 때나 오늘도 그리고요. 요즘에는 그냥 컴퓨터에 작업을 하니까 종이가 없는 것도 있어요. 작업실 가보면 지우개밥이 있잖아요. 지우개밥이 뭐 이만큼 쌓여 있고 이런데 지금 이제 그런 게 없죠. 컴퓨터 안에서 다 작업이 되는 과정인 것 같은데요. 감독님은 앞으로도 이런 작업 방식을 계속 유지하고 하실 건가요? 일단 뭐 스태프들 때문에는 꿈이 크고 싶은데요. 저 때문에는 꿈이 별로 안 커가지고 어쨌든 작은 스튜디오 안에서 더 많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사람들하고 좀 재밌게 그림 그리는 맛도 있어가면서 작업하는 거는 역시 이렇게 손으로 그려가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하는 한국 뭐 단편문학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은 뭐 애니메이션에서 어쩔 수 없는 철야라든지 개인의 시간을 다 버려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기술적인 부분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역시나 가장 기초적인 그림과 이런 부분들은 연필을 통해서 그려갈 생각이고요. 그래서 한쪽에서 뭐 우리나라의 젊은 감독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3D며 컴퓨터를 활용한 작품들로 뭐 전 세계를 놀래킬 작품들이 꾸준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나라의 애니메이션 역사에서 또 한 축은 좀 더 이렇게 뭐 세련되지 못한 방법으로 작업이 해가는 것도 한 나라에서 역사가 이렇게 두 가지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스튜디오는 그 빛깔에 맞게끔 할 생각이고 또 3D며 이런 작업들을 꿈을 꾸시는 분들도 한 번쯤은 우리 스튜디오에 와서 단 한 달에도 책상에 앉아보면서 연필로 그리는 맛을 느낀다면은 한국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들이 좀 더 많은 감성을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작업 방식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셨고요. 그 영화의 주인공이 한 친구는 달리기를 하다가 이제 좀 좌절을 맛본 스스로 미국에 빠지는 이제 친구고 한 친구는 이제 우주선 나르는 꿈을 꾸는 친구인데 그 주인공의 어떤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하신 이유 뭐
뭐 이 친구가 음악을 하는 친구일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들의 배경을 선택하신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그 초창기 때 보셨다는 그림처럼 소중한 날의 꿈이 원래는 음악을 하는 그 소재의 영화였는데 어떻게 글을 써도 성공담이 되거나 아니면은 그들의 실패로 인해서 위로를 받거나 이런 식으로밖에 이야기가 안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평범한 거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이 송혜진 작가가 권유한 것처럼 좀 그 뭐랄까 가식을 좀 건져내고 제가 어릴 때부터 써온 일기장을 갖다가 다시 한번 차근차근히 보면서 그 제 일기장 속에 있는 그렇게 트라우마를 가진 어릴 때의 모습 또 어느 때는 이유 없이 당당한 모습들 그리고 수민이처럼 뭐 저는 고등학교 때 시 쓰는 걸 너무 좋아해서 실제 일기장 속에 30살이 되면 자살할 거야 이런 걸 읽었는데 그런 또 어린이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뭐랄까 그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짜지면은 이게 기복이 뭐 심해가지고 당장의 기쁨은 못 드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만들어진 기간이 11년인 거면은 그 관객분들 마음속에서 11년 정도는 응원을 드릴 수 있겠구나 또 그리고 그런 내용이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야기가 좀 더 이렇게 평범해지는 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저도 이제 다시 보면서 놀란 게 그 캐릭터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예. 학교에 남자 여자 이렇게 막 나오고 있는 사람들부터 쭉 나오는데 이게 그냥 실사영화면 배우들 쭉 놓고 뭐 이를테면은 보조 출연 업체도 있어요. 몇 명 뭐 하면은 오기도 하고 그 학교에 찍으면 그 학교 친구들을 그냥 같이 이렇게 캐스팅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여기는 이 성우들을 다 캐스팅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림하고 그 목소리하고도 어느 정도는 좀 100%는 아니더라도 좀 맞춰야 되고 이런데 그 많은 캐릭터 그리고 그 많은 대사도 제가 보기에는 뭐 만만치 않습니다. 모든 조연들이 다 농담을 던져요. 아니 저렇게 꼼꼼하게 디테일할 수가. 근데 그 뭐 대사라든가 그리고 캐릭터 배우들은 어떻게 또 역을 주셨는지 목소리 연출도 직접 하셨잖아요. 예. 우선 그 캐릭터 같은 경우는 조금 제작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그 한국의 애니메이터들은 애니메이션 교육 과정이 특별히 없어서 대부분들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이제 미국 애니메이션을 보고 그림을 그려서 신기한 게 뭐냐면 그림의 출발이 그림에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본 사물과 이런 거에서 그림이 그려지는 게 아니라 누가 이렇게 이미 그려놓은 눈 크고 뭐 가슴 큰 이런 일본 애니메이션 가지고 그림을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 스태프들은 그러면 안 되겠다 해서 소중한 날의 꿈을 할 때 조금 신인들 스텝이 들어오면 좀 일부러 그 각자 이제 부모님들 앨범을 가지고 오게 해서 부모님들 앨범 속에 나온 친구들 얼굴을 그 군중 얼굴로 다 이제 쓴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생도 해보고 우리나라 사람 얼굴도 그려보고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그 군중들을 아무도 못 알아주겠지만 그리는 사람은 이제 알겠죠. 그 미켈란젤로인가 그분 얘기처럼 어쨌든 그리는 우리들은 알고 그거 이제 그린 자신은 아니까 아마 그 부모님 친구분들 얼굴을 그리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성우 목소리에 있어서는 뭐 군중 씨는 학교 가서 이렇게 학생들 목소리를 따기도 하고 또 이렇게 성우분들이 잘 해주셨고 어쨌든 메인 성우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 과정을 거쳐서 그 성우분들을 선택하게 됐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작품을 하기 전에도 뭐 그 겨울연가 할 때 배용준 씨 그리고 그 전에 뭐 TV 애니메이션 할 때는 많은 성우분들하고 작업을 했었는데요. 이 소중한 날의 꿈을 하면서는 성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제 귀가 이제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우분들을 가상으로 캐스팅해서 그분들하고 요 정도 극장에서 많은 테스팅을 했는데 아무래도 그 방 안에서 그냥 이렇게 불특정하게 집중되는 목소리가 아니라 딱 밀폐된 극장이라는 공간 안에서 성우분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런 언어라기보다는 이제 감성을 전달받다 보니까 같이 합의를 한 게 그런 똑부러지는 발음과 이런 것보다는 감성을 이렇게 해낼 수 있는 그런 연기자가 더 어울리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런 생각의 과정 속에는 우리가 이렇게 지내면서도 발음이 이렇게 어눌하다고 그래서 그 사람 목소리가 안 들리지가 않는 것처럼 배우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많은 배우분들이 이렇게 희망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저희가 오랜 기간 동안 작업을 했고 또 모든 그런 작은 애니메이션들이 그렇다시피 제작 끝까지 오면은 성우 비용을 들일 돈조차 떨어지고 이제 많이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경도 말씀을 드렸음에도 정말 대한민국의 소중한 날의 꿈을 그린 젊은 분들처럼 젊은 뭐 아이돌 분들 뭐 이런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렸었고 이제 그 와중에서 목소리를 이제 계속해서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면은 얼굴이 아니라 그 목소리로 이렇게 돼가면서 연상이 될 수 있는 좋은 목소리일까 이런 과정들을 이제 거치면서 작업을 했고요. 마지막에는 뭐 박신혜 씨나 송창희 씨나 오연서 씨는 마지막으로 또 이런 극장에서 소중한 날의 꿈을 이제는 딱 단둘이는 아니고 한 몇 분을 보면서 가편집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도 이 작품에 참여하고 싶은가 마지막으로 의사를 물어서 그 의사를 들었고요. 또 하나는 그 녹음을 할 때 그 전에 꼭 스튜디오에 오셔서 이 그림을 그린 스태프들하고 뭐 이미 다 그려진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그런 공감이 필요 없을지 모르지만 그런 서로 같은 뭐 20대들이니까 응원도 해주고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세 분 다 정말 스튜디오에 자주 오셔서 스태프들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뭐 군대 얘기도 하고 이런 모습 보면서 상당히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어쨌든 연예인이든 애니메이터든 다른 직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라 그런 모습들도 소중한 날의 꿈에 좀 이렇게 아름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성우분들도 소중한 날의 꿈에 톤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삼촌 목소리를 한 엄상현 씨 같은 경우는 제가 TV 시리즈 첫 번째 데뷔할 때 그때 신인이셨던 분인데 이제는 세월이 흘러서 그분은 이제 스타가 되셔가지고 저는 겨우 한 개 만들어서 이렇게 다시 뵙게 됐는데 또 그 세월이 주는 이런 것들도 느끼게 됐었습니다. 뭐 박신혜 씨나 뭐 송창희 씨가 주연 역할을 맡았는데 이제 그 나름대로 뭐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발음도 되게 좋고 톤 조절을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뭐 이런 느낌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러 이제 조연들의 어떤 연기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감독님 그 어떻게 디렉션을 하세요? 근데 애니메이션은 장면이 참 궁금합니다. 애니메이션은 근데 뭐 다 모든 감독님들이 그럴 거라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미 감독이 원화 연기를 할 때부터 그 목소리에 그 호흡까지도 이미 그림에서 다 이렇게 짜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너무 확고하게 감독한테 딱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TV 시리즈를 할 때 이게 보면은 그리는 애니메이터나 감독이 그림을 조금만 허술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은 성우분들이 애드리브로다가 그 장면을 더 멋있게 살리세요. 근데 이제는 보시는 분들은 성우분들이 너무 재주도 좋고 진짜 멋있어 하지만 그리는 사람들은 왠지 내가 좀 부족하게 그렸음에도 성우분들이 저렇게 커버해 주시는 게 그림 그리는 사람으로서는 조금 뭐랄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소중한 날의 꿈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그 목소리 연기를 하실 분이 애드립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연기를 해놓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요즘 하는 작품들은 또 새로운 걸 개발을 해서 스태프들이 스스로 그 목소리 어떻게 찾아가는 이런 방법들을 연구를 해서 지금 스태프들은 너무 똘똘하게 잘 하고 있어서 이렇게 잘 될 거라고 믿고 이제 그럼에도 또 성우분들이 녹음할 때 역량을 또 더 발휘해 주시면은 또 그림 그리는 애니메이터들은 그걸 또 따라가기 위해서 더 잘 그리고 하면은 더 좋은 애니메이션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도 후시 녹음을 하잖아요. 이게 후시 녹음을 해서 스튜디오에 이제 와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자기가 몸을 쓰고 연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스튜디오 가서도 싱크도 잘 맞추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배우는 시나리오만 보고 아니면 그림만 보고 자기가 그 연기를 한 게 아니니까 그걸 톤 맞추고 이러는 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감독님들은 그리면서 제가 그리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뭐 사랑은 미안하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리면서 그걸 발로 이렇게 하면서 사랑은 미안하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그 호흡이나 이런 것들 다 염두에 두시고 작업을 하니까 그 디렉션 주고 이럴 때도 좀 편하시고 그리고 그 소중한 날의 꿈 같은 경우에 다른 영화들과는 또 다르게 녹음 과정에서 상당히 일본 애니메이션을 넘어서게 여러 번 작업 과정을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 녹음을 하시고 또 여러 배우들 녹음해보시고 배우들랑도 미팅 많이 하시고 그 배우들만도 한 6개월 했고요. 그 전에 성우분들하고 다 하고 그다음에 성우 지망생분들, 연극 배우분들, 또 우리 스태프들
뭐 다 같이 이렇게 해보면서 계속 이런 극장을 빌려서 계속 소리를 들으면서 그런 어떤 목소리에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요. 성우분들도 6개월 정도 녹음을 뭐 맨날 하진 않지만 그분들은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한 작품을 가지고 진짜 드라마도 그렇게 안 하는데 필요할 때마다 부르면 와가지고 해야 되고 또 여름이라 부스가 너무 더워서 한번 들어가면은 뭐 거의 녹초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진짜 박신혜 씨도 여배우신데 녹음만 하고 나면 아무 데서기 널브러져서 주무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 힘든 과정을 거쳐서 제가 몰래 들었는데 다시는 애니메이션 안 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게스트를 할 수가 못하겠군요. 그 그림뿐만 아니라 사운드에서 이렇게 하셨으니 11년이 왜 걸렸는지 이제 점점 비밀이 밝혀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짚고 관객분들한테 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뭐 질문하실 거나 이렇게 있으면 손 들어주시면요 마이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영화의 이제 배경은 서울이 아니라 어느 그 군으로 나오는데 어디라고 직접 나오지는 표현이 되지는 않잖아요. 사투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주 배경으로 염두에 두신 곳이 어딘지 그리고 그 뭐 그림 그릴 때 취재를 많이 하셔서 사진을 많이 찍으시잖아요. 어느 정도 그 배경이 되는 도시가 있었는지 그리고 배경 작업은 어떻게 하셨는지. 그 아마 은연중에 소중한 날의 꿈에 같은 애니메이션을 다시는 못 만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 과욕을 부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다른 나라처럼 감독이 뭐 2, 3년에 한 편씩 만들 수 있다면은 좀 더 한 곳을 잘 들여다볼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작품 힘들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한 곳에다가 이렇게 많이 넣어야겠다라고 생각을 이렇게 해서 특정 부위보다는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이렇게 보면은 자기 고향으로 이렇게 연상될 수 있는 그런 그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넣는데요. 그래서 장소보다는 뭐 방앗간 뭐 이렇게처럼 누구나 지내온 한국 사람이라면은 지내온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건물들을 통해서 이렇게 주고 싶었고 또 하나는 뭐랄까 이게 좀 다른 말인데 어쨌든 그 한 나라의 이제 민족이라는 근거가 기억이 같은 공간들로 인해서 이렇게 한 민족이 유지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항상 얘기하는데 우리 여기도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너무 열심히 그 나라를 이끌어 주셔가지고 너무 빨리빨리 발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조금 한두 개 공간 정도는 그대로였어도 좋을 만한 건물들이 너무 많이 사라지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들을 하나의 애니메이션에 좀 담아 놓는다면은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애니메이션이 지속되는 한 그거를 보게 될 아이들이 적어도 어른들한테 방앗간 혹은 뭐 해만골, 철길 이런 우리나라의 풍경에 대해서 은연중에라도 묻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요 안에 사라질 것들을 좀 잘 담아가지고 좀 작은 박물관 같은 역할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고 또 우리의 예 풍경들은 뭐 칼라 사진보다는 흑백 사진으로 많이 남아 있는데 뭐 소중한 날의 꿈이 저는 그 많은 부분의 환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환타지의 그 언어의 표현 중에 하나가 그냥 상상 속의 환타지라기보다는 기억 속의 환타지라고 이렇게 용어를 붙였는데 그런 환타지 속으로서의 역할도 우리 주변에서 사라져가는 풍경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배경이 어딘지는 끝까지 안 해주시고 너무 여러 군데라 많이 나오죠. 서울역과 그 남산타워가 드디어 나오고 북한산 자락도 나오고 군산이 많이 나오고요. 군산이요? 군산 해만굴하고 그 이랑이랑 철수랑 자전거 타고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그 허락을 안 받았는데 그 8월의 크리스마스에서 심은하고 한석규 씨가 오토바이 타고 나오는 그 골목 그 앵글을 그대로 한번 해본 거예요.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그런 8월의 크리스마스 그게 있었군요. 네, 관객분들 뭐 질문 있으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노란 옷 입으신 분이요. 영화 잘 봤습니다. 간단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맨 마지막에 나왔던 그 감독님 얼굴을 한 그 사진의 수와 내용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공룡 발자국을 찾으러 여행을 떠날 때 처음부터 궁금했는데 기타를 메고 있었거든요. 저걸 뭔가 활용하는 게 나올까 했는데 끝까지 안 나와서 뭔가 그 기타는
그 뒤에 거를 먼저 말씀드리면 원래 이랑이가 그렇게 살면서 처음 겪은 거지요. 내가 좀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거에서 그 질게 두려워서 포기해 버리는 이제 그런 순간인데 저도 이제 어릴 때 그럴 때 항상 아직도 배우지 못했는데 그때마다 했던 말이 기타나 배울래였어요. 그래서 군대에서도 보면은 한 90, 80%가 군대 오면 다 기타를 배우려고 하는데 그 끝까지 배우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타라는 게 묘하게 할 줄 모르는 사람한테도 인생에 한 번 정도는 자기를 의탁하고 싶은 이제 그런 물건인데 원래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수민이한테도 손가락이 아파서 못하겠다, 뭐 가수는 내 운명이 아니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래서 원래는 조금 작지만 이렇게 한국 사람이라면 겪어봤을 그런 공감 가는 장치였는데 그게 이제는 그 콘티상에서는 그려져 있는데 만드는 과정 속에서는 너무 이제 사적으로 주변 분들이 판단해서 이렇게 삭제가 되게 됐고요. 그럼에도 또 저희 나이 때는 여행하면은 기차하고 기타가 또 같이 가야지 좀 그림이 나오는 이런 것들 때문에 혹여나 그런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한테 또 이렇게 한국에서 뜬금없이 나온 애니메이션에 마음을 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넣었고요. 삼촌의 수화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제 중간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랑이가 어떤 계기를 받게 되는 건데 이제 그 또한 사족이란 맨 뒤로 가게 됐고요. 노래 가사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커서 어른이 되는 길목에서 그 너에게 가장 힘을 주는 거는 어릴 때 꿈을 꾸고 이럴 때 자기 꿈과 자기 답답함 때문에 이렇게 울기도 하고 밤도 지새웠던 어린 날들을 기억한다면은 어른이 돼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 순간에 그 어린 날에 네가 틀림없이 어떤 열쇠를 준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의 수화입니다. 그리고 저 수화를 갖다가 이렇게 자막이나 그렇지 않은 거는 저도 그 제가 처음 가르친 스텝이 청각장애인 스텝이고요. 그 스텝하고 오래 살았는데 제가 수화를 배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애하고 맨날 그림 그려야 되니까 작화지다가 이제 주로 이렇게 글로 써서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때로는 술 먹고 집에 들어가고 이러면 수화를 잘 몰라도 이 애가 나를 위로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관객분들도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살면서 저런 아저씨 한 분 정도가 자기 주변에 그 영어로 멘토라고 그래요. 그런 분들이 계시면은 그 응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해서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랑이가 예. 관객을 보고 얘기하는 듯한 예. 그 누워가지고 그게 아닌데 이제 그렇게 돼버려서. 네? 관객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힘내세요. 뭐 저희도 열심히 이렇게 하는 게 해서 와 용감하시다. 네, 그게 근데 정말 그런 게 되게 너무 실수인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뭐 저는 인상 있게 봤는데. 저는 이제 삼촌이 죽은 거기 때문에 삼촌한테 한 소리였는데 그 관객분들이 또 그렇게 받아들이셔서 놀랬습니다. 삼촌이 어디 죽었나요? 그게 사실 삼촌 이야기가 제가 따로 단편을 하고 싶었던 이제 이야기거든요. 근데 거기 그 단편으로 썼던 이야기 속에서 그런 사람이 이제 비행기 타고 하늘로 날아가서 자기 생을 마감하는 뭐 그런 내용이라 그런지 저는 그게 이제 죽은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뭐 사르셔도 되네요. 판타지로 느끼는데 그게 현실에 이제 어디 가는 걸로 그렇게 해서 삼촌한테 하늘 보고 얘기하는 걸로 이렇게 여러분 마음대로 받아들이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앞에 계신 분 먼저. 질문해 주신 분들에게는 여기 선물을 준비해서 여기 연필로 명상하기의 스태프분들입니다. 그분들에게도 그 힘내시라고 박수 드리겠습니다. 포스터와 기념품 드리겠습니다. 일단 좋은 애니메이션 잘 봤다고 감사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름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삼촌 관련 그 관련돼서 좀 의문이 있어서 그 설정상 청각장애인으로 나왔잖아요. 그 설정을 청각장애인으로 한 뭐 이유라든가 뜻이 뭐 다른 뭔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잠깐은 말씀드렸었고 크게로는 제가 이제는 어릴 때 그림만 그리고 이러니까는 당연히 부모님들한테 죽도록 맞거나 뭐 진짜 거의 외면당하거나 이제 어린 때가 그랬는데 그때 저희 동네에 저런 분이 계셨거든요. 조금 그 불편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냥 그분이 제가 그렇게 이제 그림 때문에 혼나서 찾아가기만 하면은 뭐 라디오 같은 거 조립해서 만들어주고 들려주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은연중에 그런 위안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 받은 그렇게 인연이 됐는데 공교롭게도 살면서 골목골목에서 그 청각장애인분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가르친 스텝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 사실은 이제 저런 요소를 쓴다라는 게 좀 많이 불편할 수도 느끼실 수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살면서 느꼈던 부분들이라 조금 더 용기 있게 쓸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어쨌든 저하고 가장 오래 작업을 한 스텝이기 때문에 그런 뭐 내가 그 애보다 나이가 많지만 또 내가 그렇게 뭐 걔한테 그런 거 주지는 못했지만 반대로 그 스텝이 저한테는 삼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느낌으로 뭐랄까 많은 그 고민을 하면서도 이렇게 넣게 됐습니다. 네, 아까 손 드신 분 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손 들어주세요. 왜요? 세월이 오래돼서 물으실 게 없을 거라고. 네, 저도 영화 잘 봤고요. 그 배경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헌팅 같은 거 하셨을 때 기획을 하고 돌아다니시는지 아니면 여행을 다니시거나 그때 뭐 이 장소를 써야겠다는 사진을 찍어 두시는지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예. 물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것 같은데요. 작품을 정하기로 목적을 세운 이상은 이렇게 스케치를 먼저 하고 요새는 너무 행복한 게 인터넷이 있어가지고 다른 분들은 어떤 풍경들을 예쁘게 볼까 이런 것들을 먼저 이렇게 조사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저 해만꿀이며 그 기찻길이며 이런 부분들을 쓴 것도 너무 신기하게도 우리의 그런 어르신들이 살아온 손때 묻은 곳이기도 하지만 그 20대 젊은 분들도 그 공간이 어떤지도 모르면서 그곳에 카메라를 들여대는 걸 보면서 이게 또 그래서 같은 민족이구나 이런 거를 많이 느끼게 됐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제 그런 곳들을 사진으로도 충분한 자료가 있지만은 스태프들도 한번 가서 이제 그 땅에 서보기도 하고 또 특히 우리나라의 배경은 우리나라 어른들이 가식이 별로 없는 편이라 별로 예쁘지가 않아요. 진짜 뭐 시멘트 벽돌도 색깔 하나도 안 칠해져 있고 뭐 규격도 진짜 없고 특히 옛날에는 우리나라의 그 건축이라는 용어가 없이 그냥 사람을 살기 위한 집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들이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뭐 일본이나 가면은 좀 이렇게 예쁘게 꾸미고 이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의 골목들은 정말 사람이 살아온 흔적 그 이상이 별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스태프들한테 가장 그리기 힘든 이제 우리나라의 골목이며 건물들을 가서 직접 보고 그럼에도 그 안에 어떤 매력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장소가 정해지면은 웬만하면은 이제 꼭 이렇게 가서 느끼고 이제 그런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시고 뒤에 계신 분 좀 하실 질문이 많으신데 제가 말을 드리겠습니다. 말 굉장히 잘 봤고요. 숙연함이 느껴지는 그런 작품 같습니다. 저는 딴 것보다 이걸 영화 내용을 볼 때 굉장히 진지한 부분이 많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지금 이걸 이해할 수 있거나 그 내용의 가운데 굉장히 소소한 걸 다 발견하고서 빈들에 미소 지을 수 있는 분들은 그게 연령대가 한 45세 이상 되거나 그 근처가 될 것 같은데 그걸 지금 굉장히 속도나 영상으로 다 이렇게 그 스피디하게 진행되는 시대인데 그걸 젊은 친구들이 보고서 그걸 다 이렇게 뭐 뒤에는 발견할 수 있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이게 그렇게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많이 이해를 받을 수 있었는지 그 공감대 그 연령대가 참 재밌는 부분이 되게 많았거든요. 노래라든지 가사도 그렇고 그 대사가 굉장히 좀 발랄한 대사도 있어서 젊은 친구들도 재밌게 봤겠다 싶으면서도 그런 내용들을 다 어떻게 그 부분이 의도하신 것만큼 전달이 됐을까 싶은 그런 게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11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걸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생활적인 게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경제적인 거랑 다 어떻게 또 감당을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은 좀 많이 나아지셨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10년 동안 뭐 먹고 살았는데 앞을 거부를 말씀드리면은 그런 우려들이 있지만 근데 지금 딱 그 할머니께서 이렇게 할머니라고 그 질문에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신 거를 막 답변하다 보면은 막 이렇게 제가 말을 갖다 붙일 것 같은데
어쨌든 소중한 날의 꿈에 풍경과 이런 것들은 그 어린 분들한테 또 연세 드신 분들한테 한국적인 판타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중요한 건 저 안에 있는 옛날의 어른분들이나 지금의 젊은 분들이나 자기 존재에 대한 거라든지 내가 어떻게 될까 또 어른분들은 이 영화를 보시면서 나도 똑같은 시절 때의 꿈을 꾸고 있었고 그 꿈은 지금 어떻게 변해 있을까 이런 정도의 이제 역할에 중심을 둬서 그걸 발견해 주신 젊은 분들은 또 좋아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그 소품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영화가 좀 거리가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서 하는 노력들은 그런 것들을 좀 줄여가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애니메이션들이 다른 나라들은 어른들이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아는 척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그 나라 역사와 함께 온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지 않아서 오히려 지금 말씀해준 선생님 같은 분이 그 자제분들한테 이 애니메이션 속에 있는 것들을 조금 설명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해주신다면은 진짜 한나라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제대로 뭔가 맞아가는 이제 그런 게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소중한 날의 꿈이 좀 오랜 시간 뒤에 저도 지금 제가 이제 어릴 때 너무 시골에 살아서 LP 같은 걸 못 듣고 자랐어요. 제 귀가 호강을 못 했는데 지금 제가 나이 들어서 제 귀한테 너무 미안해서 LP판을 사무실에 듣고 있고 저희 스태프들은 너무 불행한 거잖아요. 지금 뭐 아이폰 같은 것은 하나도 안 불행한데 LP로 음악도 들어본 적 없고 또 우리가 이 살면서 느껴온 타자기 이런 것들을 경험도 못 해보고 이렇게 아이폰만 두드리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가엽다고 생각을 하는데 먼 날 세월이 지났을 때 소중한 날의 꿈이 타자기 같고 LP 같은 역할을 한다면은 젊은 분들한테도 꽤 괜찮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 스튜디오는 상당히 능력이 많은 편이에요. 단지 선택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도 스튜디오를 처음 만들 때에는 외국 작품을 했어요. 그래서 뭐 배트맨 이런 거 보면 막 제 이름도 올라가고 이렇게 그러는데 그 당시에 이제는 스튜디오가 선택을 하는 거죠. 외국 OEM 작업을 하면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외국에서 하라는 대로 애니메이션 해가면서 그렇게 한 직업으로서만 그렇게 풍족하게 살자. 이 과정에서 스태프들이 선택을 해줬거든요. 지금 좀 힘들지만은 우리나라 땅에서 내 그 옆에 있는 아이들, 부모님들 이런 이야기를 담아서 애니메이션을 조금 시작하면은 지금 힘들어도 먼 훗날에 가서는 그분들이 우리를 응원해줘서 한 발짝 애니메이션을 해갈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뭐 겨울연가, 미안하다 사랑한다 수많은 작품을 해가면서 애니메이션을 했는데 아무래도 그런 작품들은 큰 회사에서 뭐 배용희 씨 같은 회사에서 돈을 많이 주면서 하는 작품이라 그런 일을 하는 스태프들은 좀 풍족한 편이고 같은 스튜디오 내에서도 소중한 날의 꿈을 같이 하는 스태프들은 좀 어렵고 그랬는데 어떤 그런 과정들도 한나라의 애니메이션 스튜디오가 거쳐야 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소중한 날의 꿈을 할 때에는 어떤 그 정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애니메이션 직업이 가지는 본질의 태도로 최선을 다해봐서 이 직업의 그런 정신을 좀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행복이라는 것을 화두로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태프들하고 정신보다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애니메이션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고 있어서 다양한 방식을 통하고 뭐 중국이며 이렇게 다양한 곳과 연결을 해서 애니메이션이 직업으로서도 이렇게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가면서 조금씩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돈을 벌 수 있는데 그거를 포기하시고 작품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셨다. 그 경력이 오래 되시고 되셨기 때문에 안지훈 감독님 정도면은 뭐 그림 그리는 퀄리티와 속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건 나중에 하고 이걸 해야지. 그래서 스태프들을 이제 안돼 같이 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하시는 하니까 좋습니다. 네, 아까 손 드신 분. 네. 애니메이션 잘 안 먹게 많고요. 중간에 보면 이제 수빈이가 이제 33살에 자살하겠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유명한 사람이 그때쯤에 많이 죽었다고 해서 그렇게 자기도 그럴 거라고 했는데 이상희가 이제 너는 뭐 할 거야?
없이 유명한 사람이 그때 죽었기 때문에 자기도 죽었다고 나온 게 아닌가 해서 좀 자극적일 수도 있다는 예. 생각을 해서 그걸 넣은 이유가 예. 궁금합니다. 말씀 되게 잘 해주셨는데요. 이제 그것 때문에 되게 많이 불편했어요. 다른 관객분들하고 만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 나이 때는 저런 게 조금 유머러스하게 표현될 수가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저 나이 때 사람들은 뭐랄까 정말 저보다 조금 이제 연세이신 분들은 더군다나 정말 악착같이 살으셔서 가족과 이런 것들을 부양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희망을 가지고 자제분들이며 주변에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이제 어른들의 시대였어서 저는 저 부분이 굉장히 좀 재미난 장치로 쓰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제 조금 저도 그렇고 개봉할 때 너무 불편했던 게 공교롭게 지금은 너무 어린 분들이 이렇게 스스로 다른 선택을 하시잖아요. 특히 저기 개봉할 때 정말로 박용화 씨가 아마 33살인가 돌아가신 걸로 아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머의 장치가 아니라 지금에 와서는 젊은 사람들한테 무게가 돼버린 거고 사실이 돼버린 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극장 안에서 관객분들하고 나올 때 관객분들이 웃어주실 때는 좋은데 저 속으로는 막 너무너무 조마조마한 거예요. 이게 정말 나쁜 얘기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요새는 죄를 갚는 기분으로 이제 소중한 날의 꿈이 학교마다 이제는 이렇게 상영을 하는데 그때마다 아이분들한테 최대한 정성껏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씩씩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 장치가 만들 때는 재밌는 장치였는데 지금에 와서는 재밌는 게 안 돼버린 세상이 돼서 조금 그렇습니다. 시대적인 흐름이나 분위기, 당시 예. 분위기에 따라서 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나는 몇 살까지 안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랬는데 그 나이를 넘어버렸죠. 지금 직설이 못하고 지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에 남자분이요. 굉장히 잘 봤고요. 저 같은 경우에 다른 좋은 장면들이 많긴 한데 빵집 같은 데서 창문으로 비치는 이제 먼지들도 다 표현해 주신 거고 되게 이제 작은 것까지 꼼꼼하게 이제 다 되게 이렇게 신경을 쓰신 거를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감독님 말씀하신 거를 그냥 들었을 때는 이제 하시고 계신 일에 대해서 어떤 철학이나 되게 정직하게 이런 말을 좀 약간 이상할 수 있는데 좀 되게 이렇게 정직하고 이게 좀 철학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작업으로 또 봤을 때는 어떤 그런 작업에 대해서 요령 같은 거를 별로 이렇게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스태프 입장에서는 힘들 때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랑 그리고 지금 예전에는 이제 애니메이션이 영화로 표현 못하는 걸 많이 표현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 경계가 많이 서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니메이션 많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뭐 말씀하신 스태프분들의 이런 것들은 오늘 있으니까는 몰래 한번 물어보시면 정답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진짜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에서 그러더라고요. 청백리가 세상을 바꾸는 경우는 없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제일 감독이 되는 사람이 자기의 만족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때 나머지 사람들은 희생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아까도 아마 소중한 날의 꿈을 할 때에는 어떤 정신과 직업의 본질에 대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한 거는 아마도 말씀하신 부분이 저 스스로도 깨름직한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랬던 것 같고요. 지금은 어떻게 하면은 감독의 그런 면들이 스태프들한테 좋은 거울이 되고 이렇게 상처가 되지 않고 거울이 돼가면서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요새 이제 좀 행복한 거는 지금 스태프들이 뭐라 그럴까 참 나이 차가 더 많이 나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그런 감독을 또 치유하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들을 공유해가면서 하려고 노력을 해가고 있고요. 말하면서 마지막 질문이 좀 뭐냐? 애니메이션만의 그거는 그림이 그냥 추상적으로는 그림이 주는 감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사 영화에서 이렇게 우연히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을 애니메이션은
철저하게 계산을 해서 해가는 이제 그런 게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한국 단편 문학을 애니메이션으로 옮기는 작업들은 아무래도 우리가 모두 사랑하고 뭐랄까 다시 꼭 읽어봐야 되는 이효석 선생님, 뭐 황순원 선생님 이런 분들이 책상에서 앉아 고민하셨던 우리의 그런 느낌들을 온전하게 그림으로 표현해서 그 이상의 감동을 주고자 하는 게 하나의 이제 목표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언론으로 돌아가서 애니메이션만이 가질 수 있는 판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새는 정말 헐리우드의 자본과 이런 것들이 이미 애니메이션의 상상의 범위를 더 벗어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것들은 저도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매일 그림을 그리면서 매일매일 고민하고 있는 숙제인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만의 매력, 애니메이션만이 가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해서 관객분들하고 만날 그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애니메이션이 돈만 있다고 무의미하게 만들거나 이런 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고민들을 끊임없이 해가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경계가 막 무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헐리우드 영화 CG라고 하는데 그게 베이스는 애니메이션인 거잖아요. 사람이 뭐 모델링을 하든지 그려가지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경계들이 하게 되면서 뭐 실사하는 사람들이 애니메이션 기술이 없으면 영화를 못 만드는 그런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애니메이션 영역에서는 애니메이션 나름대로 어떤 보여주거나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또 질문 있으시면. 제가 말을 많이 해서 집중력이 떨어져서 적으면서 제가 저도 깜빡 놓쳐가지고. 좋은 작품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설수가 삼촌하고만 사는 것처럼 나와서 엄마 아빠랑 없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건지 그거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설수가 처음에 말을 더듬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여자랑 반말을 해보는 게 처음이고 뭐 이렇게 이성 친구가 정말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떨려서 그런 거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는 설수가 이랑이한테 네가 나에게 고개를 끄덕여 줬을 때 자신감을 회복했다고 전 그렇게 일을 했는데, 그래서 그치만 철수에게는 삼촌이 굉장한 마음에 힘이 되는 느낌이잖아요. 저의 어렸을 때 기억을 생각하면 정말 하늘을 가고 싶, 우주를 가고 싶다는 그런 꿈,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굉장히 허무맹랑한 꿈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꿈을 같이 공유하고 지지해주는 굉장한 지원자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뭐 이랑이가 다른 가족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 타인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의 꿈을 응원해준다는 거에서 그런 자신감이 극복이 되는 게 맞는지 제가 느끼기로 그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아마 이게 그 존경의 힘보다 사랑의 힘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삼촌은 아무래도 반듯하고 정답을 주기 때문에 싫어하고 이제 이럴 수는 없지만 언제나 주변 그 주위에서 같이 자라오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줘서 뭐랄까 그런 한순간에 이렇게 감동보다는 그야말로 존경의 연속성이었던 것 같고요. 이랑이 같은 경우는 이제 철수에게는 인생에 이렇게 처음 맞닥뜨린 이제 그런 감동적인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좀 더 크지 않았나, 은연중에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철수 가족까지는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을 하지는 못했어요. 사실은 이랑이 가족 같은 경우도 이랑이 가족을 구성함으로 인해 가지고 영화가 이제는 거기서 안 들어가야 될 이야기들도 좀 들어갔는데, 제가 작품을 쭉 만들어 오면서 밥상이라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한국 사람들은 밥상에 마주 앉아서 화해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전 작품들 보면은 정말 한국 밥상이라는 거를 꼭 넣으려고 하고, 지금 단편 문학에도 보면 끊임없이 밥상이 나오는데 소중한 날의 꿈에서는 이랑이 집안의 밥상 정도로다가 그런 역할들이 충분히 하는 것 같아서 설수 이제 가정은 이제 그렇게까지 한 것 같고요. 고개를 끄덕이는 소중한 날의 꿈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대사 중에 이제 고개를 끄덕인 순간 이 대사가 있는데요. 소중한 날의 꿈은 저는 사랑과 연애 감정의 작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딱 연애 감정 정도의 최상치가 고개를 끄덕이고 너와 이야기하는 게 좋아, 이 정도가 소중한 날의 꿈에서 연애와 사랑 감정인 것 같고, 이랑이가 이제 그런 것들을 철수에게 주었기 때문에 삼촌하고는 좀 더 다른
그런 삶의 환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애 감정 우리 익히기 바라진 않지만 시종일관 이제 그 예. 배우들이 하는 거는 어떤 남자를 만날까 뭐 이런 것들이 기존에 깔려 있기는 하죠. 또 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그 질문 또 있습니다. 3분 정도 아까 이렇게 그리고 뭐 좀 기다리시면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감독님이 사전 예고도 없이 선물을 가져오셨어요. 지금 그 남아 계시면 영화 관련된 선물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도 애니메이션 잘 봤고요. 분석하면서 잠깐 봤는데 그 사실 그 보기 전에는 그게 시대적 배경이 한 90년대 정도, 90년대 초반이나 80년대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70년대라고요. 이제 70년대 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작업 기간이 긴 거라든가 아니면 감독 연세가 좀 관계가 있는지 이제 어린 시절이나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생각할 때는 이제 70년대여야 되는 그런 이제 판단을 하셨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제 이런 이야기는 70년대로 해야 돼. 혹은 뭐 이러이러한 소도구를 사용해야 될까 70년대로 합의를 보자라든가 그 처음 이제 이런 공감증을 가지는 이유가 이제 요즘 같은 2013년 정도 됐으니까 이제 2011년 개봉이니까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70년대를 다룬다 그러면 이제 특정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정치적이거나 뭐 그런 게. 근데 이건 그런 배경은 전혀 없지만 어쨌든 70년대로 갔다 하면은 그 처음 선택한 그런 동기가 궁금합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국 애니메이션에서 너무 그 한국 관객분들이 한 번에 놀라지 않은 판타지가 어떤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던 중에 우리가 그 뭐 가끔 가다가 방송에서 나오는 옛날 흑백으로 나오는 옛날 풍경들 이런 것들이 칼라로 멋있게 그려질 때에는 우리에게 맞는 판타지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는요. 우리나라가 흑백 TV에서 칼라 TV로 넘어가던 시기가 81년부터 83년 요때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 지점으로 해서 이 애니메이션의 그 배경으로 삼아서 정말 그 아까 말씀하신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굉장히 괜찮은 그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런 혼돈이 잠깐 있을 수 있는 게 중간중간에 그 시대를 조금 넘나드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스태프들하고 이제 많이 싸워가면서 이렇게 그 혼돈을 있으실 걸 알면서도 이제 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젊은 스태프들한테는 70년대건 80년대건 다 과거인데 너무 감독님께서 그 감독이 몇 년대를 딱 지칭해가지고 너무 그렇게 하는 것들은 오히려 이렇게 좀 방해가 되지 않느냐 해서 한두 개 넘어간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스태프들이 보면은 이제 제가 어쨌든 오케이를 해야지 그 작업이 후반으로 넘어가는데 이게 그냥 소품 그리는 스태프들이 아무리 20대들이 아무리 자료를 찾고 그래도 연도가 어느 때인지를 정확히 잘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애써서 해서 계속 검사 맞다가 시대가 틀리다고 이렇게 해서 안 쓰이게 되니까 조금 다들 좀 의기소침한 것 같아서 맨 마지막에는 그 한두 씬을 좀 타협을 제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시대가 좀 넘어간 게 된 게 있고요. 또 시나리오 쓸 때 하나가 또 문제가 뭐였냐면은 원래는 그 근래 시대로다가 할 계획도 있었었는데 이게 제가 그때 좀 가장 무서웠던 게 핸드폰의 발전이거든요. 한 90년대, 2000년대 얘기만 하더라도 주인공들이 이제 핸드폰을 쓰게 돼서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이 핸드폰이 소중한 날의 꿈이 만들어질 때 핸드폰의 그 기계하고 개봉할 때 만약에 이런 것들이 너무 커지면은 정말 이거는 그냥 전화하면 되지 아니면 뭐 아이폰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핸드폰과 이런 것들이 좀 더 이제는 가늠한 범위 내에서 이렇게 방해를 안 받을 이런 것들도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스태프들이 배경 이제 그리면서 그런 게 있었군요. 예. 80년대 초반 원래 먼저 시기가 지금 상당히 급속도로 바뀌는 옛날에 좀 그래도 천천히 변한 편이었으니까 70년대와 90년대가 같이 80년대 같이 있는 거죠. 옆집은 흑백인데 여기는 칼라 TV고 저 집은 TV가 없고 이 집은 스토어 쓰는데 저 집은 펌프를 쓰고 뭐 이런 게 섞여 있는 80년대 초반 풍경인데 뜬금없이 마이클 잭슨 자켓이 나오고 이브제가 나오고 이제 이런 거죠. 저건 85년인데 명확한 그 것도 있는데 배경 그리다가 이제 그런 것도 섞여 들어갔다 이제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저도 궁금했던 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은 음악이 상당히 다양하게 쓰이는데 뭐 나훈아의 갈무리부터 쭉 나오잖아요. 선곡은 이제 그 어떻게 하셨는지 그 음악의 배치라든가 음악을 이제 또 판권 문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러브스토리 음악은 안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배치를 하셨는지. 저는 그 LP판처럼 너무 시골서 자라가지고 팝송 이런 거를 어릴 때 잘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 뭐 사실 비틀즈도 나중에 누군지 알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 인생에는 우리나라 가요가 저한테 너무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소중한 날의 꿈을 할 때에도 다른 나라 음악보다는 우리 요즘은 제가 이제 K-팝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거보다 더 위대한 게 한국의 가요라는 너무 예쁜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어릴 때 그림을 그릴 때부터도 제가 자라오면서 저한테 영향을 준 한국의 가요를 애니메이션에 잘 써서 제가 정말 그림을 성의껏 그린다면은 우리의 가요도 이렇게 평가절하되지 않을 거다 해서 어릴 때부터 염두를 많이 뒀고요. 그리고 지금도 단편 문학이며 이런 것들 해가는데도 옛날 음반들을 끊임없이 찾아서 들어요. 들으면서 우리나라 가요에 있는 정말 듣기만 해도 이렇게 막 눈물이 뭉클뭉클하는 그런 가요들을 제가 만들어가는 애니메이션 속에서 계속해서 너무너무 넣고 싶고요. 푸른 시절 같은 경우는 이제 저작권 문제 같은 건 다 해결이 된 거고요. 그거는 가사가 너무 좋아서요. 우리나라에 이제 요새 젊은 분들이 나름대로의 사랑을 많이 하시는데 푸른 시절의 사랑 같은 사랑을 첫사랑으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우리나라 아이들이 뭐 진짜 하늘과 땅 사이에 꽃비가 내리던 날 이런 말들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런 사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 애니메이션이 다른 나라에서 많이 상영될 때 실제로도 그 소중한 날의 꿈이 상영될 때가 외국에서 상영될 때가 K-팝이 조금 유명해지기 전이었어요. 근데 많이들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가사도 현장에서 적어주기도 했고 지금도 다른 나라에 상영할 때 K-팝이 아니라 꼭 그 말을 가르쳐줘요. 한국 가요라고. 그래서 뭐 김광석, 조용필 이런 한국에 정말 우리 함께한 대단한 노래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나중에 정말 우리 스튜디오가 애니메이션을 더 온전하게 잘 만들어 간다면은 조용필 이런 분들도 본인 노래가 한국 애니메이션에서 쓰이는 것들을 이렇게 허락한다면은 너무 근사하게 우리나라 음악이 알려질 수 있는 또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꼭 들어보기를 희망합니다. 조용필 씨는 판권을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이 없으네요. 네, 감독님이 계속 이제 얘기하시는 중간에 지금 한국 단편문학 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프로젝트 좀 첫 번째 영화는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이효석 선생님의 메밀꽃 필 무렵은 작년에 부산국제영화제와 서울대문영화제 상영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소중한 날의 꿈은 관객분들하고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크게 감동이 있지는 않았어요. 관객분들을 뵈면서 감동이 생긴 건데 한국 단편문학은 만들기 전부터 감동이 있지요. 그리고 그리는 순간에도 감동이 있고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대단한 문학들이 왜 전 세계인들이 접할 기회가 이렇게 없었을까?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은 왜 이거를 시험으로만 보아야 하고 우리의 어른들은 왜 이거를 온전하게 읽으실 기회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만들게 됐고 또 EBS PD분이 멋있는 말을 해주셨죠. 소중한 날의 꿈을 만든 스튜디오라면은 한국 단편문학을 만드는 것을 투자해 주실 수 있다 해서 시작이 됐고요. 또 사실은 조금 더 오랜 뒤에 제가 나이가 좀 더 든 뒤에 만들 생각이었는데 제가 구민가 어디 산속에 가서 관객과의 대화를 하는데 한 30-40분이 다 할아버지들이셨어요. 근데 그분들은 태어나서 소중한 날의 꿈이라는 것을 애니메이션으로 처음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뵈면서 너무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지금 어린아이 분들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아동용 애니메이션은 무지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 부모님의 주머니를 노리든 어쨌든 아이들 애니메이션은 많이 만들어질 텐데 과연 그러면은 이미 연세가 드신 분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은 누가 만들 것인가 그분들하고 뵈면서 거기 어떤 할아버지께서 죽기 전에 애니메이션 한 편 더 보고 싶다고 하셔서 메밀꽃 필 무렵 봄봄 이런 작품들을 열심히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세상에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더 많이 느끼시고 보시면 좋겠고 또 동시대를 살아오신 작가라는 분들이 한글이라는 글로다가 쓰신 이런 너무 훌륭한 작품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또 들려주고 싶고요.
또 전 세계에 있는 분들이 저희가 만드는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한국 문화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된다면은 너무너무 또 근사한 일이 될 것 같고, 또 애니메이션을 배우는 수많은 학생들이 단 며칠이라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면은 그런 거창하게 감성과 한국적 이런 게 아니라 온전하게 소통되는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작품을 통해서 응원을 받아서 뭐 20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지금 다음으로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극장용을 그렇게 우리나라 관객분들이 늙어가시는 거에 맞춰서 천천히 또 작업하고 싶습니다. 빨리 좀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작품 지금 하고 계신지. 메밀꽃 필무렵은 이미 완성을 했고요. 봄봄은 그림은 다 그려지고 지금 2커트 남아가지고 2커트 그리고 있는데 아마 10월 달쯤에 보여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운수 좋은 날은 지금 12월 정도까지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소나기는 지금 이제 저작권 문제가 해결돼가지고 열심히 그려가고 있는데, 너무 제가 안 그린 그림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 콘티만 봐도 막 가슴이 떨려요. 너무 빨리 그리고 싶어가지고. 그렇고 그 다음 작품이 오늘 여기 우연히 최은희 선생님을 뵀는데 그 다음 작품이 사랑방손님과 어머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품 이렇게 순서대로 해가고 있습니다. EBS에서 투자를 해서 이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해서 아마 방영도 되고 극장에서 이렇게 극장에서 상영이 되고 뭐 DVD 같은 걸 만들어서 학교라든가 해외에 아마 진출이 가능한 그런 프로젝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제목 들으면 기대가 되시죠? 영화로도 다 많이 만들어졌던 건데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구현할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프로젝트 말고 또 다른 이제 이건 상당히 뭐 3개월에 한 번씩 만드시는데 이건 한 10년 해야 되겠다 하시는 작품이 지금 뭐가 있는지. 도레샘 숲이라고요. 제목을 바꾸고 싶은데 잘 제목이 첫 번째 지은 제목이 바뀌기가 힘들더라고요. 도레샘 숲 이렇게 빙빙 돌아간다는 뜻인데 그 서울과 대한민국의 또 다른 공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서울로 따지면 흥인지문, 숭례문 혹은 뭐 이런 곳곳에 있는 곳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흔히들 도깨비, 정령 이렇게 부르는 것들이 이제 어느 날 서울을 떠나가는 날의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의 대한민국 사람들은 핸드폰 뭐 여러 가지 해서 즐길 것들이 너무 많고 자기들이 없어도 충분히 이 세상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어느 날 모든 도깨비 정령들이 서울 뭐 짐 싸가지고 다 이제는 대한민국을 떠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떠나는 날에 어떤 아이가 그 떠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보게 되는 날 당신들이 뭐 어차피 이제까지 우리랑 함께 했는지도 모르는데 떠나가봤자 이 세상은 뭐 아무 문제도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오래된 건물에서 하나둘씩 떠날 때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던 오래된 것들도 우리 주변에 같이 존재를 해야지 이 세상은 이렇게 알게 모르게 균형이 맞춰져 가는 거다. 이제 그런 좀 더 활달한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뭐 어떻게 보면 귀신 얘기고 어떻게 보면 영혼에 관한 얘기일 수도 있고 뭐 그렇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근데 너무 오래 만드셔가지고 오늘 들은 얘기를 까먹을까 봐 걱정이 되는데요. 아무튼 연필로 명상하기 안재영 감독님 작업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피규어는 2개거든요. 소중한 날의 꿈의 장면을 이렇게 담은 건데 나름 고가입니다. 그리고 저거는 필름북은 이렇게 소중한 날의 꿈은 이렇게 만화책으로 만든 책이고요. 그리고 포스터는 지금 밖에는 이렇게 막 그냥 붙어 있지만은 저희한테 되게 소중한 부산영화제 때 이렇게 처음 공개할 때 포스터하고 개봉할 때 거리에 붙어 있었던 포스터입니다. 아마 GV 역사상 가장 엄청난 선물이 아닐까 기대가 되는데요. 4분 추첨하시죠. 먼저 필름북과 포스터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 2분 먼저 뽑겠습니다. 우선 포스터 부산영화제하고 개봉할 때 포스터입니다. HR 9번. 여기 좀 갖다 드리면 좋겠는데. 책하고 같이. 책하고. 축하드립니다. CR 11번 가셨습니다.
J열 1번. H열 5번. 그다음 이제 피규어. 네, 그다음 피규어입니다. 이거는 그 철수와 일항이 기차 올라타는 순간이 딱 담겨져 있는. 엄청 예뻐요. 저 밖에 있거든요. 나도 티켓이 있나? A열 11번. 가신 걸로. K열 8번. L열 6번. 많이 가셨군요. J열 3번. M열 11번. 제주도 좋네 제가. 처음에 딱 뽑힐 때 신기하다 했어요. I열 8번. I열 12번. 정말. 제주도 좋으시네. 그러게. 여기 많이 오셨나요? D열 6번. 저기 계시다. 뒤에 아니시네. 발음이 안 좋아요. D열. E열 3번. 네. 와. 그다음 이거는 그 옛날 골목길에서 자전거 들고 있는 철수하고 우산 들고 있는 일항이 이게 조립하기 굉장히 힘드십니다. 자전거입니다. 자전거. 2열 7번. 한 방이 되시네요. 감독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감동인 것 같아요. 오늘 하나 애니메이션이 진짜 2주 됐다고 오셔가지고 너무들 감사드리고 좀 생각 같아서는 한 분 한 분 다 찍어서 다음 작품에 꼭 얼굴을 넣어드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소중한 날의 꿈이 개봉할 때 이제 요새는 많은 분들이 독과점 이런 부분들도 잘 아셔서 응원도 해주시고 많이 그러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애니메이션을 스튜디오를 그만둬야 할 정도로 고민이 있을 때 저희를 다시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해주신 분들이 관객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배급은 저희가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소중한 날의 꿈을 잊지 않게 해서 여기 계신 분들의 또 자녀분들 또 친구분들이 다 보실 수 있는 날까지 저희가 앞으로 11년 이상은 끊임없이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잘 기억해 주세요. 관객분들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